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출렁이는 가격에도 가상화폐 광풍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거래대금이 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을 넘어설 정도로 뜨거운 투자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통한 자금 세탁이나 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도 증가하면서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광풍 이대로 괜찮은지 오늘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송인규 겸임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가 주식이었다면 올해는 비트코인인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지난 14일이죠. 코인당 8,199만 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제는 6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시 상승하는 국면에 있어서 지금이 이 저가 매수 타이밍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의 상황을? 예, 저는 뭐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이라고 보세요? 예,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2017년 강풍 때하고는 이제 상황도 틀리고 환경도 틀려져서 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6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것도 일부 조정에 불과하고 네.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이다. 예, 예. 원래 제가 예측했던 거는 올 전반기에는 한 5천만 원. 그다음에 연말에 한 1억 정도는 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생각보다 빨리 올라갔던 것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온 조정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저는 교수님도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그 전문 투자자 출신이잖아요. 제가 우정사업본부에 있었고 우정사업본부가 당시 140조 원, 그때나 지금이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 예. 우리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그 투자 타이밍은 투자의 신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렇죠. 참 겁니다. 진짜 그래서 모르는 이게 뭐 지금 고점이고 저점이고 이제 이런 걸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고 이제 앞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이제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10배 정도는 올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새로운 투자자가 이제 나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네네. 그래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또 우상향에 대한 곡선 예상을 해주셨고 김현학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두 분과 조금 다른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실적 좋은 삼성전자 주식도 뭐 주가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이 뭐 내재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의 향후 그 가격을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버블이 붕괴할 때 예. 가장 먼저 폭락할 것은 아마 이 암호화폐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이제 버블이라는 책인데요. 네네. 포주의 그 윌리엄 킨하고 존 터너라고 퀸즈 대학 교수들이 쓴 책인데 이분들이 버블의 그 뭐랄까 기본 요소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장성.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 네. 지금 쪼개서도 팔 수 있으니까 가상화폐는 그렇죠. 암호화폐는 뭐 굉장히 그 시장성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돈과 신용이 넘쳐나는 것, 날 것. 지금 뭐 글로벌리 지금 그 양적 완화 때문에 돈이 넘쳐나고 거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상 최저금리 0.5%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신용대출도 쉽고 돈이 넘쳐나죠. 돈이 갈 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가 이제 투기적 요소. 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책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은 결국 그 금전적 차익을 얻기 위해서 곧 매도할 목적으로 자산을 매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비트코인을 사서 평생 갖고 있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 뭐 거기다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근데 그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지금 주로 이제 주식 시장을 가지고 굉장히 최근에 그 좀 버블의 한계점에 왔다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들도 워낙 당분간은 유동성이 좋을 거기 때문에 뭐 금년 연말까지 좀 더 오를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모멘트 오브 트루스, 이 거품이 꺼질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도 주식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뒤에 회사가 있잖아요.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 가상 암호화폐들은 정말 그 내재 가치가 뭔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그 인류의 그 혁신적인 새로운 그 솔루션들을 가져다 줄지 저도 그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거품이 꺼질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은 아마 이 암호화폐일 것 같다. 다만 암호화폐 중에서도 제가 볼 때 티어가 달라요. 이런 비트코인 같이 기존의 메이저 계열들이 있고 네. 이런 알트코인, 잡코인이라는 것들부터 네, 먼저 네. 꺼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뭐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결국 이제 폭탄 돌리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에 폭탄 잡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하셔야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뭐 3,200선 넘었다 떨어졌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많이 얘기하세요. 지금 뭐 워낙 기업의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생긴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시는 근거가 되는 게 이 기업의 성장성과 펀더멘탈일 텐데 과연 이 가상화폐는 과연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상향하는 데에 어떤 것을 믿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네네. 버블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꺼지는 버블이라는데 도대체 비트코인이 한창 얘기했을 때 2017년에 광콤 있을 때 대부분의 경영이나 경제나 좀 말을 좀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조만간 버블이 꺼질 거다 얘기를 하세요. 예.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그럼 언제 꺼질 거냐? 도대체 한 30년 후에 꺼지는 거는 꺼지는 거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러면 버블이 꺼져서 네. 그럼 폭락할 거냐? 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계속 현재 이제 버블이 있다. 그래서 버블은 꺼질 거다. 이제 저는 거꾸로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그러면 한번 책임을 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네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보통 3가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네. 첫째는 이제 실체가 없다. 둘째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 세 번째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뭐냐. 근데 실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인터넷 진흥 정책할 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가격에 대한 가치를 따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그쪽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실체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형의 자산이. 예, 무형의 자산이죠. 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인공지능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파고 실체가 있나요? 그리고 메타버스 요새 한창 뜨는데 메타버스의 실체가 뭐죠? 가상에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논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강국이 못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때 기존의 사고를 가지고 주로 인건비로 계산을 하세요. 그 속에 있는 부가가치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IT 개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도 우리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쟁을 지금 또 해야 되느냐. 네네. 그리고 내재적 가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재적 가치를 누가 따지나요?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털이 있어가지고 주식이라는 어떤 최소한의 자산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IMF 터지고 했을 때 상호저축은행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그렇죠. 예, 망했죠. 네. 그때 정부가 뭐 보장해 준 거 있나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그 상호저축에 맡긴 돈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뒤로 나온 게 이제 어떤 금융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저축하는 거를 이제 3천만 원이고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예, 예금자 보호법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는 거고 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옛날에 저는 이제 누가 이제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블록체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일반 정부에 계신 분들이나 일반인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네네.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인터넷 진흥 정책을 썼을 때 인터넷 혁명, 정보 혁명이라고 이게 그 당시에 했던 논쟁들을 지금 와서 보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정도 지난 예. 후에도 반복하고 있다. 예, 원래 제가 볼 때는 현재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현재 생각의 사고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블록체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킬러 서비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저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생태계가 창출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블록체인이 나와서 우리는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블록체인 생태계 킬러 서비스가 없어서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990년대 말에 인터넷 지능 정책이 일어나서 인터넷 혁명을 할 때 똑같은 논쟁이 있었고요. 예. 그때 그러면 인터넷에 대한 강력한 킬러 서비스가 뭐냐? 시간이 좀 걸렸죠. 그때 그래서 이제 태동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네이버고 그다음에 다음 카페라는 서비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항상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정부한테. 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IT 인프라 강국입니다. 아, 인프라 IT 산업 강국이다. 강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 지능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성공한 정부 정책 사업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약간은 미비했던 게 뭐냐면은 그 훌륭한 초고속 인터넷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창출했죠, 우리나라가? 관련 산업 생태계는 제가 볼 때 미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인터넷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건가요? 아니죠. 알리바바가 우리나라 건가요? 아마존이 우리나라 건가요? 왜 우리나라는 그런 블록체인, 그 훌륭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죄송합니다.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면서 예. 왜 인터넷 관련 산업은 없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규제고 정부의 사고죠. 그런 똑같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정부도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네. 그럼 제2의 인터넷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현재는 제1의 인터넷, 미래에는 제2의 인터넷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프라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1의 인터넷에서 올라가는 인터넷 서비스 경제 생태계가 미래에는 제2의 인터넷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러면 네. 제2의 인터넷 지능 정책을 펴서 빨리 옛날에 우리가 성공했던 제2의 인터넷 지능 정책을 펴서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인터넷을 갖고 그다음에 실패했던 거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인터넷 관련 산업에 실패했던 거를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블록체인 관련 산업 생태계는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되고 그 실패를 지금까지- 제가 볼 네. 때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논의를 위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교수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예. 다만 이제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반의 근간을 암호화폐 이퀄 블록체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교환을 할 수 있거나 결제의 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루에도 가치가 뭐 몇백 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건 블록체인 기술은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환상의 기술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건 계속 어쨌든 발전해 나가겠지만 네. 지금 그 기반에서 엄청나게 지금 아마 10,000개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가상화폐들, 암호화폐들이 이렇게 엄청난 종류가, 가격에 네. 거래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반박하면 되겠습니까?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다는 그 사고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이 이런 겁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전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십니다. 분리가 되는 순간 블록체인은 육성합니다,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육성을 하고 암호화폐는 금지하는 정책이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갖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스마트폰하고 통신망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통신망 없는 스마트폰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블록체인 인프라를 까는 이유는 인프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우리가 까는 이유는 그 인터넷에 올라가는 관련 산업 생태계 때문에 하는 거지 인터넷 자체가 아무리 빠르면 뭐합니까?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제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거 깝니다. 근데 그 저는- 블록체인 인터넷을 까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 네. 얘기는. 저는 김현 교수님 말씀을 별개라고 듣지는 않았는데 예, 그냥- 기반한 것이지만 네. 화폐로서의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것하고 블록체인 기술 네네. 발달하고 하는 건 블록체인 기반의 예, 암호화폐라는 말씀을 주셨지 예. 이 같은 거 등호로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등호라는 겁니다. 등호라는 예.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요소가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가 없으면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거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으시는 거예요. 호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인들은 자꾸 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일반인들한테 말씀드린 얘기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하고 같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다. 암호화폐가 없으면 블록체인 산업이 육성이 안 된다. 이게 제가 보는 핵심입니다. 그거를 정부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반에 네, 나오는 네. 교수님 암호화폐가 말씀- 네.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걸 뗄 수 없다는 말씀인데 네, 네, 좀 네. 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네, 네. 버블이 있다는 거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실제로 그 이제 코인 없는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제일 활발하게 한 데가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의 4, 5년 동안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예.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올 초에 발표가 있었는데 결국은 연구 인력 10% 정도만 남기고 철수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프라이빗 체인이라고 코인이 없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지금 현재 매스 어답션이라고 불리는 도대체 누가 코인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가지고 쓰고 있냐라고 하면 실제로 쓰여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코인 관련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디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디파이는 그 탈중앙화된 거래소 같은 건데요. 거기에 100조가 넘는 돈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은행, 증권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생긴 지 1년 정도 되는데 20조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증권회사가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는데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들이 여기서 스마트 계약에 의해 가지고 스와핑이라는 형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거래량이 1조 원이 넘어요.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하루에 버는 수익이 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1년이면 1조 원이 넘는 거죠. 그래서 그 매스 어답션, 그러니까 실제로 쓰이고 있는 비즈니스는 보면은 여전히 코인이 있어야 되고 네네. 코인에 스마트 컨트랙 같은 결합이 돼가지고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또 디파이라고 불리는 거고 지금 또 NFT라고 불리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NFT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 음악, 미술 이런 것들 디지털 자산을 NFT면 코인으로 발행해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것 또한 코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 블록체인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가능은 하죠. 기술적으로 코인하고 블록체인을 떼는 게 뭐가 어렵습니다. 근데 해봤더니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되는 거는 코인이랑 블록체인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생태계라고 불리는 거고 인간들은 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간들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마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만큼 거기에서 생기는 이해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장래 전망에 대한 어떤 차이가 지금 같은 얘기를 낳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IBM 말씀을 주시니까 IBM 개발자 출신이 만든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도지코인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도지코인인데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높았어요. 도지코인 사실 제가 알기로는 개발자들이 좀 일종의 장난 삼아서 만들었다라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지코인이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도지코인은 좀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상향 되는 그런 흐름 속에 같이 있다고 좀 봐야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도지코인이 저한테는 사실 숙제입니다. 솔직히. 숙제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리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네네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논리가 부족합니다. 왜 도지코인이 이렇게 값이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봐도 도지코인은 제가 볼 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도지코인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암호화폐도 나름대로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모델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델에 도지코인을 도입을 하면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솔직히요. 그래서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논리적인 근거를 댈 수는 없고요. 단지 그냥 느낌입니다.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를 하도 보는 사람의 느낌인데 도지코인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현재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세상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그래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 발행이라든지 또는 암호화폐 관련돼서 자기가 진입을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장애가 아직도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도지코인을 통해서 한번 기존의 암호화폐 그 생태계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를. 사각지대라기보다는 혁신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뭔가 시도를.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고 싶은 어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 드리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도지코인은 사실은 발행량도 무한대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치도 사실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하는 내재적 가치 모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암호화폐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런 화폐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도지코인을 개발하는 사람의 어떤 그 비전과 목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부용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요? 암호화폐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도움이 필요한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사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마 그 도지코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세대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마 그 커뮤니티에서 먹혀 들어간 것 같은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 한번 계속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어떤 새로운 한해 시도다라는 뭔가를 감정을 지금 주시는 하시는 것 거고. 같은데 솔직히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긴 저도 솔직히 좀 이상합니다. 어렵다면서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실 정도로 도지코인은 참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가격이 올랐던 데는 또 일론 머스크의 뭐 발언이나 뭐 아들에게 주기 위해 샀다, 뭐 달에 간다, 뭐 각종 얘기가 나오면서 또 가격이 막 오르고 그러니까 이슈 하나하나에 좀 가격이 막 변동되니까 나중에 떨어지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그 예. 우상향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우상향 할 거라고 보지는 그렇죠. 모든 않고요. 코인 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시장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별 가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투기적인 요소나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요소로 과열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보면 40조가 넘는 이제 그런 가치입니다. 세계 6위인데 세계 랭킹 10위 코인들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바이낸스, 테더, 폴카닥, 뭐 아르다노, 네, 그런 카르다노, 것들을 뭐 보면. 이런 유니스왑 이런 것들 도지코인도 있는데 예. 뭔가 기술적인 혁신이 있거나 네네. 사업 모델상에 뭔가 혁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은 질문을 받는데 네. 도대체 무엇이 혁신인지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냥 저는 투기다. 그러니까 지금 투기다. 빨리 팔아라.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제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많은 부분에 거품이 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자체는 뭐 저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지코인은 두 분 말씀하셨지만 도지라고 하는 게 개란 뜻입니다. 이게 독인데 일본의, 우리처럼 네. 멍멍이, 뭐 멍냥이, 뭐 댕댕이 네, 이런 댕댕이, 의미에 네. 재밌게 원래 이제 뭐 카보스라고 일본 시바견 예. 개를 사진을 올렸는데 지금도 그 이모티콘에 마스코트처럼 나옵니다. 돼 있잖아요. 네. 그게 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밈이라 그러죠. 아이 뭐 무섭게 생겼네, 재밌게 생겼네. 그리고 장난삼아 하던 거를 유행하던 네, 것들을. 그걸 아까 말씀드린 IBM 기술자가 코인을 만들어서 커뮤니티 코인입니다. 재미삼아서 그리고 이 도지 코인을 처음 만들 때는 정말 그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를 뗄 수 없다는 논리는 이런 암호화폐가 가지는 인센티브 있어야만이 블록체인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장난삼아서 재미로. 재미삼아서 만드는 거예요. 재미삼아서 만들었는데 네. 그리고 풍자하기 위해서 네. 이런 근데 최근 이런 최근 가격은 어떤 재미가 코인에 대한 아니더라고요. 광풍에 네. 대해서 조롱하는 식으로 만든 건데 이것이 그리고 지난 2013년에 출발해가지고 한 8년 정도는 우리나라 돈으로 2원에서는 5원 정도 안 올랐는데 금년 1월에 갑자기 10,000배, 그러니까 1,000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뭐 500원 넘고 지난 며칠 전에는 지금 조금 떨어졌지만 네네.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알란 머스크가 뭐 계속 네. 뭐 우리 아들한테 테슬라 채굴기 사서 CEO 죠. 이거 도지코인 정말 쿨하다 뭐 이렇게 알란 머스크가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발언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의 발언에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있었던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 그것도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확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떨어졌지만 그런 데서 제가 투기적 요소가 강하고 버블이 있다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저는 그 플러스에서 이 암호화폐의 순환매 현상에 기인한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주식도 보면 어떤 특정 업종의 주식이 많이 오르면 많이 올라 싶으면 그 또 다른 업종의 주식이 또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하니까 뭐 새로운 걸 찾는 거죠. 네, 그러다가 네. 이렇게 또 오르게 되는 거. 그래서 요즘 여대생들 보면 수집에 이름이 예쁠 것, 뭐 20% 이상 안 올랐을 것, 뭐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코인이 나름의 들어올란 기준이 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재 가치고 뭐 아무런 따지는 것도 없이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투자는 네. 굉장히 위험하다. 네. 이름이 예쁠 것은 참 정말 묻지마 투자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도지코인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고 가장 최근에 뜨거웠던 이슈는 이 아로하나 토큰이라는 겁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좀 놀랐는데 50원으로 출발했던 게 한 5만 원이 넘었습니다. 1,000배가 넘게 뛰었는데 이게 또 빗썸,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 또 상장이 된 이후에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면서 저걸 보면은 혹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도지코인에 제가 계속 의미를 보고 있는 이유는요. 이 암호화폐 세상으로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에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지코인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이제 아로나와 아로하나 토큰을 토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업체가 개발을 해서 비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만약에 평가를 하자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점수를 많이 안 줍니다. 아로하나 토큰에 대해서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로하나 토큰이 어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한번 누가 문의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로하나 토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백서도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백서가 딱 23페이지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한컴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이제 네. 솔직히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그 폭등 현상 같은 거에 편승해서 기회를 잘 잡은 것 같아요. 한컴의 이미지라는 거는 그 한글과 컴퓨터 그룹 계열사인 한컴 위드가 만들었다는 아니 말씀이시죠? 한컴 미드는 참여자고요. 참여자고요. 원래는 AW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네. 주관자는 한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뒤에 팀을 보면은.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참여만 한 거라고 봐야 지분으로 되겠군요. 참여를 했든 아니면 예. 그 한두 분의 기술자가 참여한 거는 분명히 백서에 써 있어요. 근데 이 백서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참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데 이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네네, 개인적인 개인적이기 생각이라는 때문에 딴 걸 분들은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프로젝트는 미비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첫째가 보통 우리가 블록체인을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의 투명성, 유동성은 분명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실질적으로 정품 인증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디지털 코드라는 이론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피지컬한 금이나 금하고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금하고 디지털 바우처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매칭을 시키고 싶은 건데 그게 일대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기술적으로 이해를 못하고요. 좀 기술적으로 조금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비전을 선언한 비전 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는 제가 볼 때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암호화폐 상황을 네. 아마 단적이고 극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평가할 때는 그렇게까지 오를 토큰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예. 사실 저렇게 1000배가 넘게 오르고 결국 장이 끝나고 나서는 최고가의 또 절반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가격 변동성을 보여줬던 토큰이기 때문에 좀 이게 괜찮은 건가에 대한 또 다른 또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움직입니다 또. 저는 이제 도치코인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더 내용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상대적으로는요? 사실은 이제 그 개발에 참여했었던 그런 한컴 계열사 대표께서 제가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 와가지고 이 프로젝트 발표를 했고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금 관련된 생태계를 잘 건전하게 만들고 지화된 음성화돼 있는 걸 양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분명히 있다라고 내용은 얘기를 있다.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1000% 이런 퍼센트지의 개념은 별로 이제 의미를 갖지는 않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얼마냐라고 이제 하는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원에 시작했던 얼마 했던 시간에 이제 5만 원도 넘었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2만 원이 좀 네, 넘는 2만 원대죠. 수준입니다. 근데 발행량이 5억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5억 발행량이. 그러면은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이제 그 10조 원이 넘는 거고요. 네. 총 실제 지금 현재 발행량이 10분의 1이라고 해도 1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주식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에 지금 1,400개 정도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총 1,000억이 안 되는 회사가 500개 정도 됩니다. 이 회사들은 상장하기 위해서 5년, 10년 걸리고 매출액 몇백억, 순이익 몇십억 나오고 뭐 그런 회사들인데도 1,000억이 안 되는 회사가 부지기수인데 아무리 사업 모델이 좋아도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발표를 했다고 해가지고 1조 원이 된다, 10조 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 분명히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장에는 이런 이제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런 거품 비논리적인, 요소가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반드시 보세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제가 똑같은 프로젝트를 사실 했거든요. 지금은 대기업의 IT 본부장으로 제자와 같이 저는 중고 명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 거래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 잘 안 돼서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하고 실제 들어가서 이걸 개발해 보려니까 이게 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의견에 조금 동의한 게 결국 아이디어 정도 내놓고 저렇게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그런 의심이 좀 비전만 아까 듭니다. 내놨다고 말씀해 왜냐하면 주셨거든요. 저도 뭐 예를 들면 그냥 개발했다고 일반 코인 발행하면은 돈 오를 때 그건 아니고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물론 아주 이상적으로 좋은 기술이긴 한데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상품화 것까지는. 구체적인 솔루션 내놓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 뭐 만일에 실질적인 어떤 솔루션 나왔다 그러면 다행인 것이고 아니면은 그 정말 거품이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가치로 가격만큼의 가치는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고요. 근데 네. 아마 뭐 제가 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나아갔으리라 믿지만 구체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솔루션이 개발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믿으시다. 제가 한 말씀만 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그 묻지마식 투자, 그리고 네. 순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스토리가 좋잖아요. 아로하나 같은 경우에. 다른 것들은 정말 가치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딱 금 같은 거 거래를 갖다 이렇게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스토리텔링이 되고 만일에 실제 기술이면 뭔가 내재 가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특히 단기간에 폭등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생님, 너무 잠깐만 말씀 주십시오. 예. 버블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예, 버블은 있는 거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든 산업이 발전하기 초기 단계에 생길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차츰차츰 이제 안정화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이게 그래도 국내 업체인데 국내 업체가 좀 우리나라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는 어떤 하나의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근데 문제 비전 선언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아까 근거래소에 대한 굉장히 금이라는 게 저도 저도 이제 근거래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동대문 이제 근거래소상을 많이 만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예. 금이라는 게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보다 이거를 블록체인 기반에 올리는 서비스화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아로나 토큰의 백서가 금 유통에 대한 얘기만 했다면은 그나마 저는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백서가 제가 비전 선언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처음에는 금 거래 유통에 대한 건전한 시장을 확보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통합 플랫폼을 말씀하세요. 모든 전자상 거래에 대한 한컴페이라든지 모든 결제를 이제 하나로 묶어놓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서비스 측면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1단계 목표가 정확히 정해져서 일단 금거래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서 네. 현재 우리나라의 금거래 시장에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일단 그걸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논리적으로 비약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백서가.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기존의 서론이나 배경에서 나왔던 게 아닌 갑자기 뭐 전체 뭐 통합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어셋에 대한 전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거는 좀 아직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려서요. 네네. 시도나 비전 선언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좋으나 네네.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먹힐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근거들이 근거나. 나와야 되는데 너무 백서가 짧아요. 그래서 제가 비전 23 선언서라고 페이지라고. 예, 네. 너무 짧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정도 가치는 저도 아직은 좀 이거는 분명히 버블이 있다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네네. 거지 시도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시장에서는 뭐 수익률이 막 1000배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분들, 뭐 아까 묻지마 투자까지도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과열된 양상을 보이니까 정부에서는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고 6월까지 특별 단속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해외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다 보니까 뭐 송금을 하고 해외 송금이 늘어나고 이런 양상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나서서 어떤 특별 단속이나 이런 행위들이 과연 투자에 뜨거운 열기를 식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자정 능력을 믿는 게 타당하지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에도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정 능력을 우선 믿기를 바라는 거고요. 네네.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블록체인이 만드는 그런 생태계가 태동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과정, 초기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코인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네. 애플 한 종목이 지금 2조 달러가 넘거든요. 2.2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쪽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블록체인을 만드는 세상이 애플 한 종목의 가치보다도 작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은 여기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지금 디파이라고 불리는 것에 모든 자산들이 올라가고 있고 주식만 해도 100조, 부동산은 뭐 200조, 뭐 파생 상품은 1,200조, 네. 외화는 1,600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음악, 미술, 영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상세계, BTS 가상세계에서 보려면은 당연히 코인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물 인터넷 세상이 돼가지고 사물이랑 거래하려면 코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상화폐 그럼, 필요하다는 미래의 세계는 그래서 GDP의 상당 부분이 이런 이제 그 가상자산으로 이제 거래될 수밖에 없는 세계가 열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애플이 2조인데 지금 2조가 넘는데 여기에 전체 시장 공이 2조니까. 뭐 한두 개가 더 붙어서 네. 200조가 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그게 큰 거냐? 저는 이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그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도 그 과정에도 이제 버블이 심했던 종목이나 내용이 없는 종목들은 사라지겠죠. 예. 그런 결국은 과정이다. 시장의 자정작용에 맡겨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김현학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정부가 뭐 개입할 여지가 있다 보세요? 이래 선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단속한다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2018년에 박상기 장관이 뭐 그래서 없앴습니까?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지금 1사분기 주식 거래량보다 이 코인 거래량이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2040 젊은 세대들이 집도 못 사고 하니까 영끌해가지고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광풍 이것 때문에 무척 걱정이 되시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사후 단속하는데 우리나라가 자유경제시장 개방경제 취하는데 어떻게 남의 구자 일일이 그 송금 뭐 다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가 이게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아예 그냥 불법으로 해서 그냥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기본 거래법부터 우리 업금법이라고 그러는데 만들어가지고 거래에 대한 기본 규율을 정하고 그것에 벗어나면 단속을 하도록 불법적인 것들 이렇게 해야 기준도 되는데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준, 그러니까 뭐 기둥이나 습관이 없이 지붕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 단속 실효성도 없고요. 괜히 시장에 혼란만 부추긴다는 건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버블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주식에도 버블이 있는 거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 달러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그리고 외화 주출 같은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게끔 기본법을 만들고 네. 그 기본법을 안 지키면 그걸 처벌해야 되는데 기본법은 안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이익에 대해서는 또 과세를 하겠다 그러고 단속부터 하겠다 그러고 송금 단속하겠다 그러고 지금 그럼 어떻게 단속하냐면 은행에서 담당자들 외환송 보고 그냥 뇌피셜로 이건 불법 송금인 것 같다 이건 한번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할 수도 없어요. 그 수십만 건 거래를 어떻게 다 일일이 봅니까? 그러니까 선호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좀 밉더라도 네. 그걸 걱정이 되더라도 네. 기본 거래법을 만들어주고 상품을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해야 된다. 선호가 바뀌어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사실 서두에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과도한 규제나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낮아서 우리가 이 산업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런 정부의 단속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교수님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부의 기본 정책이 좀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상기 전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부는 암호화폐가 싫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거를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는 우리가 이렇게 단속을 해서 강력한 처벌하겠다. 그런 게 말이 안 되죠. 암호화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은 당연히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불법적인 걸 해서 처벌하고 다른 거는 불법적인 한다고 처벌 안 하려나요? 이런 게 아니라는 아주 거죠.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본질의 문제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에 아직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강풍이 일어났을 때 네. 암호화폐 전면 금지 정책을 쓴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현재 그 올 3월 달까지의 거래량이 아마 730조 정도 될 겁니다. 네네. 엄청난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거기에 수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시장을 무시하시고 방치하시고 제도화시키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을 안 하세요. 제도를 안 하시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투자자 보호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는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유 교수님이 송유 교수님 시작에 자정 문제, 자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자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라는 건 일단 수익이 극대화지
뭐 일반 구인들이 뭐 사회적 기업도 아닌 이상은 국민을 보호할 수는 없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민간 업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정부는 어떤 거를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각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역할에 대한 말씀이신 어떤 거죠? 총괄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부는 시작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던지시는 거죠. 이 던지는 게 초기 2017년, 18년도에는 먹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먹힙니다. 지금은 아까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속에서 일반 민간 시장에서도 이미 면역이 된 거예요. 정부에서 저렇게 해봐야 뭐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볼 없을 때 것이다라는 지금쯤에는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만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민간의 역할은 뭐고 그다음에 정부 역할은 뭐고 하는 그런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는 대통령 산하에 일자리 위원회나 제4차원 위원회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위원회가 지금은 필요할 때가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지금에도 만들어서 미래 블록체인 세상이라든지 암호화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패러다임을 인식하시고 우리 미래 대한민국의 어떤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로 해결될 게 뭐냐면은 정부가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국판 뉴딜 하십니다. 디지털 뉴딜 하세요. 그 속에 암호화폐가 없습니다. 미래 세상의 인프라가 블록체인 제2의 인터넷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디지털 뉴딜 정책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거의 없어요. 블록체인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이밍을 놓쳤을 때 나중에 전 세계적인 물결이 됐을 때 우리는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 걱정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금 센터장이 말씀하시는 거랑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는 9월이면 특정금융거래 예. 네, 정보법 저희 특금법이라 부르는 법이 시행 유예 기간이 끝나고 이제 실명 거래를 받은 거래소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런 예상을 해요. 국내 거래소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구조조정이 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래소는 한 자릿수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교수님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측이 맞다고 보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서 말하신 거에도 이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네. 그 암호자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그런 형태의 자산이 등장을 했는데 예. 정부에서의 접근은 그냥 이거를 금융당국 입장에서 자금 세탁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특금법이 존재하고 있는 특금법에 이 커다란 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찡겨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머리도 안 들어가고 발도 안 들어가고 옷이 찢어지고 아니면 옷이 맞지 않는데. 옷을 못 입으니까 너 그러면 이제 플레이하지 마 들어오지만 이런 이제 굉장히 무리수가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나왔던 거와 똑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나오면 저는 당연히 이쪽 산업법 예를 들면 이제 블록체인 법 아니면 블록체인 진흥법 네. 뭐 이런 뭐 이런 일종의, 접근을 해가지고 단순히 금융 당국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차원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차원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청사진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코인 거래량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잖아요. 이를테면은 제일 많은 데는 물론 바이낸스가 이제 50조 정도 되지만 2등이 이제 업비트가 20조 네.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상장한 코인베이스도 4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빗썸만 해도 3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저는 그래,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70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만약에 업비트가 아니 두나무가 상장한다면 똑같은 그 배수를 계산하면 거래량이 5조면 350조입니다. 그러면 네네. 삼성전자가 500조인데 350조짜리 그 회사가 생기는 거고 세계 최고의 거래소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 저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국가 경쟁력, 산업 이런 걸 육성하는 그런 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들어볼게요. 그 어떻게 보세요? 특금법 시행되면 시장이 변화를 가져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골이고 수비수 역할을 뭐 공격수 역할을 뭐고 이런 기본 룰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 거죠. 룰은 없는 상태에서 뭐 반칙하면 페널티가 얼마고 며칠 출장 경기고 지금 벌칙부터 먼저 만드는 거거든요. 저거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너무 100여 개 난립했는데 4개가 지금 뭐 실명 확인 뭐 됐다는데 더 뭐 조금 더 늘릴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지금 주식 거래량을 초과했어요. 코인 거래량이 액수가. 근데 감독기구, 정책기구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이게 무슨 위원회 형태거나 아니면 그 거래소에서 하나 뭐 파트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반드시 정책을 만들고 규제하는 기구가 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걸 하에서 기본적인 룰을 만들고 그다음 페널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단속만 하다가는 또 폭락 사태가 오면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빨리 정책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을 포함한 뭐 가상화폐 각종 면면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 또 장래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박성준 센터장, 송인규 교수, 김연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